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문경 작가님의 너덜이댁 이야기라는 단편소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에서 구미가 당겼어요. 너덜이댁이라고 하면 출생 지역을 붙여서 왜 경주댁, 전주댁 하듯이요. 너덜이 지역 출생인 사람이겠죠. 너덜이댁은 꽤나 큰 소리 내가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하는데요. 자, 너덜이댁과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들어봐야겠죠. 최문경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요, 설명란에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서둘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최문경 작가님의 너덜이댁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와 매매 그랬구만요. 야가 무슨 재간으로 그새 큰돈을 모았는가 했는디 이혼이라도 해야겠소. 돈 벌었다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 쓰간디 하여간 심보가 불량한 놈이여. 원통해 죽겠어요. 이 복복하지 마시오. 그래도 사람 매매 어찌 그러간디. 돈이 무엇이다요. 맷등으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 사람 학생들만 가르칠 줄 알았지. 정말 캄캄석이구만. 너덜이댁 이야기 최문경. 초겨울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었다. 낡은 유리창 틈새로 몰아쳐오는 바람이 초겨울 날씨답지 않게 매서웠다. 폐차로 처분해도 될성 싶은 8인승 봉고차였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북풍바지에 앉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추수와 마당질이 끝난 들녘은 횡댕그렁했고 하늘은 음울한 잿빛이었다. 아, 아버지를 같이 하면 곤제, 형제가 되고 할아버지를 같이 하면 당종, 사촌이 되고 증고, 증조와 고조를 같이 하면 공시지친이 되고 5세를 지나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멀어지다가 친족관계가 다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모두가 한 사람의 몸으로부터 형체가 나누어진 것이다. 형체는 비록 나뉘었지만 한 몸에서 나왔기에 마치 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과 같고 물의 지류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과 같다. 손우식은 차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과 마주보는 게 영 불편하다.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어서 잠자리에서 꾸물거리고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집안 3종숙 되는 송곡 아재를 따라 나선 것이다. 봉고차가 구암을 지날 때 물구비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벗겨져 내리면서 어슴 새벽이 더우고 있었다. 차츰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 담수호에 그 맨숭맨숭한 살갗이 유리창에 닿을 때 창 쪽에 앉은 우식은 몸을 구부리고 사타구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추위를 버텨내고 있었다.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초겨울 새벽녘 시퍼렇게 독이 오른 매운 칼바람이 속속들이 들어와 박히는 통에 참아낼 도리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갖추어 와이셔츠에 타이까지 메고 외투를 입었다. 초등학교 5, 6학년 또래의 아이들 5에 어른 9이었다. 뒷좌석엔 아이들이 가뭄 둔벙의 송사리 떼처럼 몰려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끼어앉아 2-시간 남짓 먼 길을 달려왔어도 누구 한 사람 지루하다거나 지친 표정이 아니 졸거나 몸을 웅크린 사람이 없었다. 그저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담을 나누었다. 그 속에서 손우식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꾸벅꾸벅 조아리고 있었다. 졸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실눈을 뜨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10여 년 전 고향이 수몰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던 손씨 일가들이었다. 이번은
마지막이 될 터이다. 악덕업자에 의해 선산이 헐리게 된 데다 개발되는 바람에 조상의 묘 이장을 앞두고 있었다. 더러는 묘를 옮겨가기도 했다. 겉으로는 여유롭고 풍성한 이야기가 오가지만 마음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 일가들이 집안의 손병식 선산에 묘를 쓰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 한두 기 정도는 일가들이니 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 손씨들의 문중산, 즉 선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꼴이었다. 분명 법적으로는 남의 산에다 함부로 묘를 쓰지 못하고 매장할 때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신고는커녕 일가랍시고 말 한마디 없이 불법으로 묘를 쓴 것이었다. 그러자 속이 상한 손병식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을 처분해버린 것이다. 그런 일로 일가들은 적잖은 갈등을 키워가고 있던 터였다. 문중에서 선조님의 시제를 맡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봉행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묘제 전에 문중회의를 하였으며 조상들의 산소 이장에 대한 의견으로 잠시 소란이 있었으나 모두가 문중을 위한 의논으로 생각하고 식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묘역에서 시제를 봉행한 후 이전을 의견 나누기로 했다. 해마다 문중의 시향제를 11월 5일, 음력 10월 1일 오전 10시 보성군 문덕면 부곡리 안창골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제는 전국 각지에서 온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제를 집리에 봉행하였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연상인 조카도 있지만 조카님, 일가어른, 일가양반 또는 별호 등을 부른다. 같은 세대에서의 호칭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다. 속담에 배 안에 할아버지는 있어도 나이가 적은 형은 없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같은 세대에서는 나이가 위이면 형님이고 나이가 적으면 이름을 부르고 아우님, 여보게, 자네 등으로 부르면 된다. 비록 나이가 아래라 하더라도 아우님이나 사회적 지위를 부르게 하며 족보를 귀하게 여겼다. 성구와 본구와는 신분사회에 있어 혈통의 귀천과 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응시, 출사, 승음 및 혼인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혈통과 가격을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족보이다. 족보 편찬의 목적은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 침묵을 활발히 하며 문중 내부의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식의 앞좌석에는 당숙벌인 박실 당숙 내외와 송곡 당숙 그리고 사촌 누님뻘이 되는 손술례가 어린애를 안고 앉아있다. 학렬로 할아버지뻘이 되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 한 분과 80줄에 들어선 너덜이 당숙과 치너머 제당숙, 사평 아짐이었다. 가난한 시골 강촌마을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너덜이 당숙은 거구의 괄괄한 성격을 가진 상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일제 앞잡이를 하면서 생활이 확 달라졌다. 그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차 눈동자는 생기 있게 빛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집에서도 비단 옷을 입고 마을 유지를 과시했었다. 그런데 10년 사이 너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비실비실해진 너덜이 당숙은 그 전의 모습은 없었다. 그런 어른들 판에 이제 나이라곤 53살에 귀때기가 새파란 우식이 끼어든다는 것이 왠지 버릇없고 상식 없는 놈 취급을 받을까 싶어 피한 것만은 아니었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난 일가들이어서인지 새벽잠을 설치고 떠나온 김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말똥말똥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안부에서 시작하여 자녀들까지 묻곤 했다. 일가분들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머무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는 물론이고 누구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손녀딸의 근황은 물론 오랜 세월 가보지도 않은 누구네 집 숟가락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우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의붓형 우창의 일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다. 우식은 의붓형을 아는 친척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옛날 소식만 들었을 뿐이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창밖에 서 있는 큰 키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우식은 누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낀 듯 그는 문 밖을 내다본다. 그 부여의 무거운 시간이 흐른 뒤 우식은 미간을 찌푸린 채 굳은 표정을 하고 창밖에 앙상한 가지를 본다. 그나저나 우창이는 얼른 힘을 잡았어요. 강원도로 시집을 가서 사는 통에 친정 쪽과는 좀 격조되어 소식이 뜸했던 손술례가 불쑥 말했다. 무슨 끌통 있었다요? 손술례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땅 장사했지? 투기요? 그라제. 우어매매 그랬구만요. 기아가 무슨 재간으로 그새 큰돈을 모았는가 했는디 분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었구만요. 친어미가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하였다. 기아가 군뱅인 줄 안가? 머리 하나는 잘 굴린단 맛이. 그런 줄 몰랐어요. 친어미의 목소리가 사뭇 격앙되었다. 욕심이 그런 사람이 지 조부 묘하나 이장 못하고 있구만. 실눈을 뜨고 있던 우식은 감았던 눈을 떴다. 하긴 삼뽕나무밭 그것이 튀었답니다. 그 잔머리에 달랑 넘어간 이 양반이 잘못이지만.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너덜이 당숙 부부였다. 그녀가 느닷없이 남편한테로 고개를 돌려 눈을 흘겼다. 무슨 앙숙처럼 보였다. 남편은 잠자코 담배만 죽여대고 있었다. 평소에는 화술이 좋아 어디 가서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워낙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누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속이 탄 듯 거푸 담배만 빨아댔다. 손가락들이 떨려 자꾸만 흐트러진다. 흔들리는 손가락들 사이로 담배가 흘러내린다. 으흐이, 이거 큰일 났네. 당숙이 늙음하게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너덜이 댁의 이야기 끝에 모자를 쓴 당질벌 되는 조카가 끼어들었다. 손술례와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혼이라도 해야겠소. 젊어서는 기집질하느라 속을 썩이더만 늙어서는 노름에 빠져 그 재산 우창이 놈이 다 빼앗아가도 모르구만. 그녀가 강하게 압박해간다. 당숙은 신음 같은 웃음으로 저항한다. 우창이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노름빛 갚으려고 팔았다고 하나요? 옆에서 제당숙이 나섰다. 누구도 너덜이 당숙에게 시선을 곱게 보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말이오, 우식이가 듣겠소. 박간 당숙이 채근했다. 우식이는 자고 있어. 아무리 잔다 해도 들을 소리는 다 듣는구만. 우식이가 모르는 일이 간디. 다 아는 일이지.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소. 지금 형 일인디. 늦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부안에서 곱게 한복 두루마기를 두르고 오신 양봉자 아짐이 사뭇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려, 남의 일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여. 남의 일이라니. 어리둥절하는 의붓형을 두고 모두들 말이 많았고 우식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한다. 너덜이 당숙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담배만 피워댄다. 우식은 형에 대한 의심의 뭉게구름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는다. 눈을 감아도 의붓형 얼굴은 사방에서 그의 망막을 어지럽힌다. 그러자 너덜이 댁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형이 형 노릇을 해야지. 등양성님이 공부 가르친 공을 생각한들 돈 벌었다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 쓰간디. 아줌말이 맞아요. 들어본 게 우창이한테도 잘못이 크거든요. 운전대를 잡은 기일이까지 끼어들었다. 그랑께 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야지. 쓸데없단께요. 손술례가 젖을 빠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야. 어쨌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야지. 사평댁이 덩달아 주걱거렸다. 그 땅 우식이 좀 주지 안 줄랍디요.
재산이 얼만디? 출성 10소. 우창이가 어쩐 사람인디? 맞아요. 그런 맴이 있었다면 진작 작은 어머니 가게라도 하나 넓혀줬을 거구만요. 하여간 심보가 불량한 놈이요. 너덜이댁의 입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튕겨져 나왔다. 눈에는 실룩실룩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담배만 죽여댔다. 우식은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다. 지금 일가들의 말처럼 형한테 잘못이 있었다. 웬만했으면 저들이 그런 말을 할까 싶었다. 형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 형을 낳고 산후가 좋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다. 아버지는 형을 낳은 전처를 잃고 10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형의 나이 11살 때 마을 사람들의 주선으로 몇 군데 혼담이 오고 간 끝에 자신보다 10살 어린 20살의 처녀인 어머니를 맞아 새장가를 든 것이다. 우식이 태어날 때의 삶은 궁색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정치를 한답시고 밖으로 나돌았고, 어머니는 틈틈이 남의 배추밭 소금 김매러 다니기도 하고, 돌도 안 된 아들 우식이를 업고 새우젓 행상으로 나서면서도 형을 돌봐야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정치활동을 접었다. 그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정치판에 나서는 일에는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정치의 뜻을 두었으나 곧 접었다고 하셨다. 그것은 당숙 때문이란 말이 나돌았다. 입문을 앞두고 각 정보기관의 신원조회를 위한 진술서 작성 및 재적 등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부의 재적 등본을 떼어서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 동재적 등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의 집에서는 창씨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두고 아버지의 입문 과정에서 친일파로 매도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말기 형편없는 나라 임금의 국정 운영과 그 잘난 매국노들이 외놈들에게 나라는 물론 성씨를 팔아먹는 바람에 문중에서는 문중 성씨를 팔아먹은 사람이 당숙 조부라고 몰아붙였었다. 우리나라 성씨 사상 최대의 순환기는 무엇보다 일제 말기의 창씨개명이라 하겠다. 일본인식 창씨개명은 1939년 말부터 실시되었다가 일제가 패망한 뒤 1945년 9월부터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조선선명 복구령이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로 공포두자 일제하에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우리 성명을 일본식 성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와 본령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및 통첩은 그 창조일로부터 무효가 되었다. 일제가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인의 씨 명예에 관한 건을 공포한 뒤 1940년 2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는 그해 8월 10일까지 창씨를 끝내도록 강제하고, 창씨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 선인으로 몰아 감시하며 그 자녀들의 학교 입학과 진학을 금지시키는 등 반인도적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한 일이었다. 우식이 어릴 적 어렴풋이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로는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손들에 대한 창씨개명을 반대할 뿐더러 문중 일가들의 창씨개명을 완고하게 반대하셨을 때 너덜이 당숙 조부께서는 되려 일본놈 앞장을 서면서까지 할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문중에서 겪을 평생 한으로 남은 사연 등이 문득 다시 떠올랐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세를 타고 당시 미, 영 등 서방 세력의 직간접 비호하에 1905년 11월 7일 강압으로 을사조약을 체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어서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합방 조약으로 우리 국가와 국권을 말살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지 않았던가. 정치를 접은 아버지는 집안의 농사꾼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농사일을 배웠고, 돈을 벌면 땅을 늘렸다. 너덜이 당숙 조부와 마찰이 잦았다. 당숙 조부는
외놈들의 타작관 노릇을 하면서 땅을 가졌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문중 땅에 대한 독점적인 경작권을 가질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형 사이에는 마찰이 잦았다. 그가 기억한 아버지는 시골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희고 훤칠했다. 외출하실 때는 비록 낡은 양복일지라도 꼭 다림질했다. 아버지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타살이냐 자살이냐였다. 당숙 조부와 앙숙 사이였던 너더리 당숙이 죽였다는 말도 떠돌고 재산을 당숙 조부에게 빼앗기고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었다. 10살 아래인 예쁜 부인을 맞이해서 살아보겠다고 그 지긋지긋한 정치도 접고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맏아들 우창구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막내 아들 우식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목숨을 끊을 뿐이 아니었다. 그가 한겨울도 아닌데 몸을 오들오들 떨었던 것은 너더리 당숙이 앞에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버지 죽음 앞에 어머니는 의외로 의연했다. 의붓 아들인 형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일이 없었다. 억척으로 새마을 구멍가게를 꾸려가면서 우창형을 고등학교까지 맞춰주었다. 형은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형편이 닿지 않았다. 집안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형은 항상 불만이 많았다. 성격이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걸핏하면 동생인 그를 두들겨 패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해서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었다. 가게 안에 있는 금고통을 몽땅 털어 집을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들어온 적도 있었다. 그런 날 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껏 울어 눈이 퉁퉁 붓기까지 하였다. 그런 형편이었지만 인정이 있는 대목도 없지 않았다. 우식아, 너는 꼭 대학을 가야 해. 이 형은 못 갔지만.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대학 등록을 시켜주었던 것이다. 우창형은 대학 못 간 것에 한을 품고 있었다. 아무려면 이 형이 너 하나 대학 못 맞춰주겠니? 이제 열심히 공부나 해라. 고마워요, 형.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은 떠돌이 당숙네 때문이야. 떠돌이 당숙이 왜?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도 이제 컸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 당숙 조부는 농사를 지어먹는 윤씨네 소작인이었다. 윤씨의 조상 산소를 관리하고 봄에는 십촌 학렬의 한식 제사를 차려준다. 어느 날 소작인 상조회라는 곳에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 다닌 적이 있었다. 1921년 친일파가 일본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한 소작인들의 상호 이익 도모단체였다. 소작인의 항일 인식을 무마시키거나 소작인으로부터 착취한 것이 대일본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을 했다. 그 하부지회를 각 지방 소작인의 조사, 노동민의 권익 옹호, 소작간체의 조직 장려, 일본해의 충성 맹세, 소작인의 교양 강좌, 농업개량의 장려, 부업 정리 등 친일운동 무대로 삼았다. 당숙 조부는 가을 추수 때 서울에서 타작관이 오면 먼저 설쳤다.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신거리는가 하면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기도 했다. 소작인 상공회에서 일한답시고 마름으로 둔갑하여 아버지의 땅과 논밭을 가로채서 부자가 된 당숙네였다. 마을에 타작관이 나타났다 하면 걱정이 태산이었다. 타작관은 가을 추수나 타작 때 이를 살피거나 감독하기 위해 나라에서 내보내던 벼슬아치다. 가을벼를 베는 날에는 마을 땅을 총관리하며 벼단을 세는 대로 100단의 벼 이삭 하나씩 산을 뽑아 벼가 몇 단이 났는지를 조사하고 타작날에는 타작마당에서 벼를 소작류로 가져갔다. 서울에서 대지주가 지방의 마름인 사음에게 타작관을 보내 자긴들이 타작할 때 벼를 숨기거나 덜 털어 괴꼴이 많은 집단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독하던 사람.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자긴들은 감히 붙잡도 못하고
마름들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었다. 그것은 타작관이 지주한테 마름에 대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름의 명줄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마름이 타작관에게 종처럼 저어도 굴신했고 타작관은 마름으로부터 직사 대접을 받았다. 너더리 당숙 조부는 타작관이 감독을 마치고 돌아가고 나면 큰돈을 챙겼다. 추수 때 자기 집에서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경할 때 산삼뿌리와 녹용, 석청, 쌀을 상납했고 기방 출입을 하게 했다. 너더리 당숙 조부는 타작관을 등에 업고 지주의 눈을 관리해 자긴을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전횡하여 자긴들로부터 온갖 뇌물을 받았는데 타작관이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고 했다. 타작인이 수월하게 넘어갈 일도 당숙 조부가 나서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괴꼴이 나오는 것을 눈 감아준다면 벼 한 가마니는 별 수가 있었다. 만약 타작할 때 나오는 벼다리 섞인 집단이나 집복대기 괴꼴이 나오는 것을 눈 감아준다면 벼 한 가마니는 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망할 놈의 당숙 조부가 타작관 옆에부터 눈에 불을 켜고 타작마당을 지켜보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탈곡기에 된 벼단을 서너 번씩만 덜 돌려도 벼단 한 단에 벼 한 움큼씩 나온다. 당숙 조부가 관여하지 않을 때는 타작이 끝난 얼마 후 괴꼴을 다시 털어보면 벼 두 가마니가 나왔다. 70호 남짓 자작일초 나는 마을인지라 일가들의 원성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숙 조부는 타작관을 집에 앉혀놓고 주지 융림과 사내 진미로 극진하게 대접했다. 여간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전야와 청포도를 상에 올렸다. 가을 추수 때 이 마을 저 동네를 다니며 자긴들의 타작마당을 감독 감시하며 두어 파수씩 묵었다가는 그에 대한 배려였다. 마름 역시 타작관에게 잘 보여야 한다. 마름은 서울 대지주로부터 논 수백 두락이나 수천 두락을 위임받아 관리한다. 마름한테 잘 보여야 논을 얻어 붙일 수 있으니 자긴에게 있어 마름은 절대자였다. 자긴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치르는 고통은 한둘이 아니었다. 추수 때마다 나오는 벼 공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죽어나갈 지경이었다. 벼 공출의 책임량 할당이 심했고 농수들은 타작마당에서 타작관을 눈을 속이고 엄살을 부렸다. 벼를 털 때 벼단의 벼가 상당 부분 달려있게 턴다거나 뒷목이나 집북대기에 벼가 끼어들어가게 했다가 나중에 덜 턴 벼단과 함께 타작하면 마지기당 한 가마니 정도 나온다. 공출의 벼를 한 톨이라도 덜 뺏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어쩌다 흉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생겨 농사를 망쳐도 작은 양의 공출이 나온다. 스보가리 평해법이 생겨 벼를 빼앗다시피 걷어갔다. 스보가리 평해법이란 당국에서 직접 나와 농작물의 작황을 추정하기 위해 특정한 작은 면적 수확량을 정밀히 조사하여 전체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산출 방법으로 벼에서 평당 평균 포기수를 계산하고 수확량의 8알가량을 공출로 매긴다. 하지만 공출물이 수보가리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당국은 말 사료의 건초와 송탄, 아카시아 열매와 쌀이나무 껍질, 개가죽, 쇠가죽 등의 할당량을 매겼고 놋주발, 놋씻기, 놋수저, 놋대야, 놋요강, 놋화로 등은 군복의 각반을 치고 어깨에 견장을 단 일본 관원이 무서운 일본 검을 절거럭거리며 집집마다 들이닥쳐 빼앗아갔다. 처녀들을 내지의 공장에서 돈 벌고 기술 가르쳐준다고 꿰어 정신대로 데려갔고 전장에서 군수품을 전하르다 죽으라는 총후 노무대. 또한 겨울 이곳까지도 공출이 매겨져 살이 토실한 수통리를 잡아 병에 넣어보냈다. 청년들은 징병을, 장년들은 보국대로 보내졌다. 종군 위안부는 성적 요구의 대상물이었다.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이 10대 살만 되면
적자가 되어야 했다. 읍내 경찰서와 주재소 일경은 면석이를 대동해 잔칫날 쫓아다니며 이들에게 불충한 적자니 비국민의 불령선인이라고 몰아붙이거나 용서할 수 없다며 잡아다 패고 때리고 고문했다. 자기는 박간당숙 역시 너덜이 당숙 조부에게 타작마당에서 높은 소장료를 갚고 이빨을 갈았지만 그렇지만 그한테 밉보여 좋을 것이 없었다. 그한테 잘 보여 논을 많이 얻어붙이는 소작이는 안 그렇지만 논을 한마지기밖에 못 얻어붙이는 박간당숙은 지주 7할 소작인 3할에 3칠째 소장료의 울상이었다. 식솔들이 자그만치 67이었다. 품값으로 받은 벼 몇 가마니로 삼동을 지나 햇보리가 날 때까지 너댓 딸은 촉은 목피로 살아내야 했다. 거기다 일제는 날이 갈수록 조선인들을 압박했고 극악무도하게 날뛰었다. 그것은 흡사 맹수 같다고 해야 옳을 듯 싶었다. 거기다 일본 관원은 시도 때도 없이 조선인을 잡아다 개 패듯 두들겨 팼고 잔혹한 고문을 밥 먹듯 능사로 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군요. 형이 대학도 못 간 원인이 너덜이 당숙 조부에게 있었구만요. 우식은 주먹을 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형의 나이는 23. 이미 장골 티를 갖추었다. 양어깨가 쫙 벌어지고 머리통이 커버린 의붓 아들이 어머니한테는 낯선 이방인 같게만 여겨진 데다 성깔까지 좀 난폭했다. 그런 일로 자주 어머니와 티격태격했다. 그런 날 밤은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곤 했다. 그렇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의붓형일망정 핏줄이라서인지 남들이 형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듣기가 싫었다. 형은 형이었다. 어머니와 한 배를 가르고 나온 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핏줄이 아닌가. 미우나 고우나 이제까지 그를 돌봐왔고 가르치고 대학까지 보내준 사람이 우창이 형임을 우식은 부정하지 않았다. 형이 없었던들 누가 일가들이 천만의 말씀이다. 남들이 형을 두고 무엇라고 말하던 간에 우식은 저들 쪽에 서면 안 되는 것이다. 형이 너덜이 당숙 땅을 빼앗든 샀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농사의 적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 너덜이 당숙네였는데 아버지의 한이라도 갚아줄 듯 그 땅을 손에 거머쥐게 된 것이다. 형이 아니고 누가 감히 아버지와 조부,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는가. 당숙이, 십촌이, 일가부치들이 아버지의 땅이 너덜이 당숙에게 넘어가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당숙 편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듯 싶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카페, 음식점. 형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신학기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등록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었다. 2학년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교내는 시위가 잦았다.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었다. 우식이 학교도 총학생회 주도로 시국전에 동참했다. 학생들의 서명도 받았고 건물 곳곳에 대자보도 붙였다. 그날도 캠퍼스는 어느 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냄비 속처럼 들끓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와 함성이 울리고 나면 어김없이 최루탄이 터졌다. 집회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3교시 강의를 포기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교문을 사이에 두고 나가려는 대열과 막으려는 대열 간의 공방은 뜨겁게 불붙고 있었다. 한참 보고 있다가 우식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다 붙들려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형이 금방 창살 밖에 나타났다.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미안해요. 우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한테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아 얼굴빛을 붉혔다.
잘 부탁해 놓았으니 며칠 안으로 풀려날 거야. 용기를 가져라. 대학의 근본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비관할 줄 아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네, 형. 형의 말은 양은 냄비 속에 식어가는 물이 되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 그가 할 일은 양은 냄비 속에 차가운 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사태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었다. 그날 형은 몇 벌의 속옷과 약간의 돈을 영치하고 돌아갔다. 그가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형은 부동산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언젠가는 신문에 형의 이름이 부동산 투기자로서 대문짝만하게 오른 적이 있었다.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도 돈을 벌게 되었는가 보다 생각했었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형이 그렇게라도 해서 잘 살게 되었으면 싶었다. 그런데 막상 너덜이 당숙모에 뽕밭을 속여 팔게 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까지 형에 대해서 품고 있던 감정이 팍 가셔버렸던 것이다. 땅을 날린 것을 생각하면 원통해 죽겠어요. 액땜했다 치소. 잠자코 애꿎은 담배만 죽여대고 있던 너덜이 당숙이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액땜하라고요? 그녀가 남편을 보고 가파른 눈짓을 보였다. 열 몇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다 자기 복이에요. 그랑께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잊어뿌리시오. 매미야 쓰리고 해리겠지만 그러다 생병만 나요. 금매 복이 안 될라고. 이 복복하지 마시오. 사람 속이 천불 날려고 하구만. 그녀가 발끈 역정을 내며 눈꼬리를 짓떴다. 박간당숙이 민망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래요. 초가집 짓고 살 사람이 있고 기와집에 살 사람이 있어요. 20평 빌라에 살 사람이 60평 아파트에 살아보시오. 아이를 다독이며 손술래가 느물느물 비위를 맞췄다. 그래도 사람 매매 어찌 그러간디?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무엇이다요. 맷등으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저 몸성한 것이 제일이어요.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시뻘건 얼굴로 고함을 지르던 당숙모는 혈압이 오르는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쉰 뒤 오른손으로 뒷덜미를 주무르다가 힘없는 소리로 말을 맺었다.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구만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겠다고 분해서 부들부들 떨었다. 당숙은 긴장과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다시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들이마신 후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명심할 틴께. 당숙모는 얼마나 이빨을 힘껏 악다물었는지 우두둑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집질하다가 살림 다 날린 양반이요. 그녀가 여전히 남편을 꼬나보며 말했다. 기집질이 아니고 노름일세. 물고 있던 담배를 황급히 비벼 끄며 헛기침을 두어 번 해댔다. 노름이여라. 그녀의 눈빛은 악에 차 있었다. 노름이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차 안은 조용해졌다. 어른들의 이런 옥신각신에도 아랑곳 없이 뒷좌석의 아이들은 떠들어대고 있었다. 봉구차가 절산다리를 지나자 염치 없이 달려들던 바람은 달아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형에 대한 생각도 맑아왔다. 다리 아래 강물은 초겨울 햇빛을 받고 희미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구름 없는 하늘은 한없이 높아 보였다. 낚시 단속을 나가는 배는 통통거리며 물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다. 화투하고 왼수졌구만.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 일로 속을 끓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숙모의 얼굴은 불이라도 집어먹을 표정이었다. 우식은 반쯤 감은 척하고 있던 눈을 떴다. 거짓으로 자는 척하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인자 다 잤는가? 친엄이 당숙모가 그한테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몸을 비틀며 기지개를 켰다.
한참 달게 자대그려. 여기가 어디다요? 그는 잠에서 깬 사람이라 전혀 사정을 모를 것처럼 물었다. 이제 살치 왔는갑네. 왼쪽으로 널따란 주화무가 널편하게 펼쳐 있었다. 호수 저편 등 너머 물안개를 걷으며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햇볕을 받은 호수가 무수한 하늘을 파닥거리며 흰 빛깔로 일렁이었다. 마른 옥수수밭을 지나가고 지붕과 마당에 빨갛게 고추를 널어 말리는 집들이 지나가고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마당을 달려가는 닭들이 보였다. 봉고차가 비탈진 언덕을 끼고 돌자 말끔하게 지은 단층 2층 집들이 나타났다. 면 소재지가 수몰로 헐리게 되자 이곳에 새로 옮겨 지은 집들이었다. 이제 제법 새 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우식이 자네 형한테 뭐 좀 탔는가? 박간당숙이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그는 뚱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재산 말일세. 옆에 앉은 친어미 당숙모가 얼른 알아듣고 말했다. 무슨 재산요? 그는 잠시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안창골 땅을 팔 모양이요. 팔아요? 우식은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모르고 있었구만. 안창골 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부근에 관광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 땅은 야산인데다 한길가에 있어 앞으로 값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땅을 왜 판다요? 우식은 아직도 의문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말소리가 좀 떨리고 있었다. 거기 땅금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대. 공단이 들어선다는 말도 있고 그런께 금사가 올랐을 때 처분에 빌딩이라도 하나 잡을 모양이야. 얼마나 받는데요? 얼마나 값이 올랐던지 금방은 땅이 아니고 금덩일세. 박간당숙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그렇게 땅금이 많이? 이 사람 학생들만 가르칠 줄 알았지. 정말 캄캄석이구만. 이번에는 친어미 당숙이 혀를 찼다. 평당 기백만 원 받기는 문제없다네. 너덜이떼기 오기스럽게 말했다. 말도 못한 채 손가락 끝에 타들어가는 담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던 담배를 차 의자에 탁탁 치는 바람에 담뱃재가 흘러내렸다. 당숙모 역시 입술 끝이 실룩거리는 걸 보아 그녀는 지금 치솟는 화를 간신히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인 앞잡이인 너덜이 당숙 조부에게 산을 팔았는데 그때 일본인 시세보다 갑절이나 더 주고 산다기에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고을 원님에게 빼앗긴 것을 다른 논으로 살이란 생각을 하고 선산을 팔았다. 그런데 그즘 이미 부근 땅값이며 논밭 임야 등을 모두 올려놓았기 때문에 빚만 갚고 산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기 앞서 할아버지는 부지런함으로 장만한 26마지기와 19마지기의 5짜리 논을 고을 원님에게 빼앗겨버린 것은 동학의 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할아버지를 잡아간 지 열흘 안에 3자리 넘은 논은 거의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36년 후 해방이 된 것이다. 해방이 되고 손병식께서 그 산을 문중산으로 내놓았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 등이 묻혀있는 곳이다. 이번에 모두 마지막 시향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다. 아침 해가 봉고차 앞에까지 따라붙었으나 그것은 낯달처럼 희미해 보였다. 어머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그가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쌍촌동 뒷골목 허름한 구멍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에 가게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번창된 김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나씩 드물게 찾아왔던 손님도 요새 와서는 더욱 뜸해졌다. 부근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소비조합이 들어서면서부터 단골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늙음이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눈가엔 잔주름이 골을 이루었고 흰머리도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퍽 안타까운 일이었다. 원래 살결이 곱고 깔끔해서 평생을 늙지 않고 살결을 그대로 간직하리라 여겼는데 나이는 감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몇 년 사이에 완연히 노쇠해 있었던 것이다. 몇십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때 어머니는 너무 젊고 아름다워서 대소가에서는 어머니가 드센 의붓자식하고 살아줄까 염려를 하셨는데 그녀는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왔다.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가게를 보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헬쑥해지면서 약국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소화제를 사서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고통스러운 표정을 품곤 하셨었다. 아무래도 위장에 탈이 난 모양이었다.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런 일로 위가 헐었거나 해서 생긴 병이려니 하였다. 어머니는 남이 모르게, 아니 자식이 모르게 속으로 키워가는 것이 있었다. 심화병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가슴이 콱 받쳤다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단순한 충격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마 그때 생긴 모양이었다. 또 우창이 형 일로 얼마나 속을 끓이셨던가. 그동안 형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차 안에서 일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안창골 땅을, 더구나 그곳은 아버지가 묻혀있는 땅이었다. 그 땅은 어머니가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떠나오기 전날까지도 어머니는 그것을 들먹였다. 이제 저도 대학에 자리 잡았으니 가게를 그만두고 좀 쉬세요. 아니면 더 늘려가든지요. 돈이 어디 있냐? 형한테 말해보죠. 일 없다.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면 안창골 땅을 처분해서라도요. 야가 무슨 소리를? 땅을 너가 아버지가 뭐 어찌게 병이 들어 누워있으면서도 네 몫이라고 안 팔아 없앴다. 그런 소리는 당초에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저 세상으로 간 너가 아버지가 들음 서운해하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을 아무도 손 못 대야. 어짠 땅이냐? 너더리 당숙이. 그녀의 음성이 떨려왔다. 누가 땅을 손댄다요? 이제 장사도 신물나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마음 같아선 그것을 당장이라도 팔아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너랑 형이랑 편하게 살고 싶다마는. 형은 무슨 건달 새끼를. 저 녀석이 형을 보고 건달이라니. 장작개비 같은 어머니의 손이 쥐어박을 듯이 올라오다가 내려갔다. 아휴, 그놈의 형. 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자 그는 한숨만 푹 내쉬었다. 봉고차에 오를 때 눈물을 보인 쪽은 어머니가 아니고 그였다. 색색이 재료를 넣어 깔끔하게 만 김밥, 구운 갈비, 온갖 양념을 넣어 먹음직스럽게 버무린 회와 해파리 냉채, 찬압의 칸칸마다 채워진 표고버섯 생선전 등을 형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시던 어머님. 우식은 뜨거운 눈물을 훔치고 나서 차 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어느새 모두 잠이 들어 있었다. 코를 골고 있는 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그치고 차 안은 고요했다. 맑은 햇살이 장 안으로 들이비치고 있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골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 저만치 안창골이 건너다 보였다.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야산이 퍽이나 아름다웠다. 비단 같은 단풍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기만 한 땅이었다. 아마 10살쯤 때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를 어느 무덤가에 데리고 가더니 아빠를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불렀지만 숲속에서 걸어 나올 줄 알았던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무덤 속의 아버지가 어찌 대답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도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땅인데 이제 그 땅. 그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안창골이 가까워지면서 어느새 얼굴을 내민 아침 해가 부신 빛을 내쏟고 있다. 몸에 닿는 별이 포근했다. 그래서일까 졸음이 왔다. 버스 안은 포근하여 옅은 졸음 속에서 햇볕이 부드럽게 감싸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렇게 잠시 졸다가 문득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하다. 우시가. 그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같고 어머니가 깨우는 것도 같았다. 아니, 우창형인 것 같았다. 환청이라기엔 너무 형의 목소리가 뚜렷했다. 2시간가량 걸리는 고향 안창골에 닿을 때까지 우식은 깜박 졸다가 하는 사이 꿈은 계속되었다. 우식아. 형은 그에게로 와서 어깨를 벌렸고 그는 형의 품에 안기었다. 형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를 꼭 껴안아주던 형. 집에서 늘 그랬듯이 형의 품에서 우식은 잠들었다 깨어나곤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형이라기보다 아버지로 그의 가슴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형의 향기가 강하게 콧속으로 파고들어 정신을 흔들던, 그리고 오래도록 세월의 두께를 뚫고 가까운 곳에서 형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우식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그러자 확 트인 창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안창골 선산으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산길이 마른 뇌처럼 뻗어있고 좀 더 아래로 보성강 줄기인 주암호수가 잡목숲 너머로 훤히 드러나 보였다. 안창골 그의 선영들은 저 맑디 맑은 강줄기를 굽어보고 있다. 호수의 수면에 초겨울의 맑디 맑은 햇살이 반짝이며 쏟아지고 있었다. 어쩌자고 티 없이 맑은 하늘에서 찌르는 듯한 햇살은 폭포처럼 퍼붓고 있는지 눈에 닿는 시야에는 온통 밝은 햇볕뿐이었다. 두 팔로 감싸 안은 것 같은 오묘한 산세를 비롯하여 햇살에 둘러싸여 있는 정갈한 선영 일가들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정을 나누어가며 시향을 모시던 한마음 한뜻이 모인 곳이 아닐까 여겨졌다. 봉구차가 낮은 다리를 지나 선산 안창골 입구에 멈춰서자 아이들이 먼저 나가려고 부산을 떨었다. 그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입구에는 한밭집도 있고 인부들이 거처하는 콘센트로 된 막사도 있었다. 돈 많은 재벌이 산을 사서 개발하는 모양이다.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래서부터 누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림짐작으로 보아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묻혀있는 어느 지점이다. 아직 그곳까지는 불도저가 접근하지 않았다. 빨리 묘를 파 옮기지 않으면 그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굴참나무가 허옇게 뒤집히며 요란스런 소리를 낸다. 빨리 형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윙윙 덜컹 덜커덩. 푸크레인 소리가 신음하여 산등성을 타고 사납게 퍼져내려왔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땅의 소리였고 조상들의 상처 입은 영혼의 소리였다. 햇살이 내리는 산등에는 오직 그 소리뿐이었다.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것들이라서 시향 지나고 보자고 했거늘. 너덜이 당숙이 쟁걸음을 놓으며 신음처럼 내뱉었다. 박간당숙이 그의 뒤를 따르느라 허리를 구부려 휘적휘적 걸음을 놓는다. 너덜이 당숙 말에 박간당숙이 말했다. 옮길 곳이 없으면 다른 사람처럼 화장을 하는 수밖에. 신음을 쏟아낸 너덜이 당숙의 주름진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우식은 당숙의 말이
예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땅에서 밀고 올라오는 힘이 우식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고 비척비척 걸어갔다. 조금 후면 등성이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와 증조부도 저렇게 기계에 파헤쳐질 것이고 선영 하나하나가 포크레인에 잡혀 나올 것이다. 그는 눈물이 솟아올랐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하긴 2개월 전에 묘지를 이장해 갈 것을 통보해 왔고 그런지 한 달을 더 넘겼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입구에는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보니 올 사람이 다들 온 모양이었다. 우창형과 같이 왔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의붓형일망정 아버지의 피를 나눠 가진 형이 아닌가. 선산에는 초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꽂히고 있었다. 이따금 포크레인 소리에 섞여 산국화 노란 꽃을 피우고 술렁거리는 풀잎 소리에 묻어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어디쯤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묘소를 올려다보며 눈시울이 젖었다. 우시가 이번에도 환청을 들은 것일까? 소리는 봉고차 안에서 들었던 환청과 똑같았다.